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저랑 민준이 엄마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컸다고 눈치 없이 계속 오냐고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냉정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섭섭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용돈 챙겨 드리면서 그저 손주 많이 보세요 하며 말없이 참았던 건 저였는데 초인종도 안 누르고 집에 들어오신 적 많으시잖아요. 희생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도 빠듯했어요. 원래 손주는 어릴 땐 어른이 봐주고 좀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올해 67, 이름은 현은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5년 동안 손주를 전적으로 돌봐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원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력 끊기기 싫다며 울먹이던 며느리의 손을 잡아준 게 시작이었죠. 요즘 세상에 양가 도움 없이 맞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힘들어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육아로 지쳐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안쓰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 크자 우리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뭘 해도 불만, 뒤에서는 험담까지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 많이 다쳤습니다. 손주를 키워주며 보낸 5년의 시간, 그저 따뜻한 추억이라고 믿고 싶던 시간은 그날 이후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내 삶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미 없는 희생으로 남은 생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은 사람이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안사돈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가 아프다는 말이 계속 들려왔죠. 저희 엄마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결국 안사돈이 두 손, 두 발 들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직을 보름 앞둔 즈음이었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봐주세요. 예원이 이번에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몇 달만 더 쉬었다가 복직하면 어때? 그러면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커리어가 끊기면 나중에 재취업이 어려워요. 잠깐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갓난 아기를 종일 돌보는 일,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부탁한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 거의 아들네 집에서 지내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오니? 민준이는? 지금 막 재웠어요. 수고하셨어요. 반찬도 해두고 아이 때문에 어질러진 거실도 치우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밤 8시 반쯤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곤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묻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까 민준이 먹이면서 조금 먹었어. 그런데 입맛이 없네. 휴식이 더 필요했지만 다음 날 7시까지 또 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말했죠.
그렇게 힘들면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 그래야겠네.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남편과 둘이서 아이를 돌보면 그나마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허리도 어깨도 성치 않은 몸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다 보면 정말 기력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손주니까 키우는 거지. 남의 애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키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반찬까지 챙겨가며 헌신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담될까 봐 힘든 기색도 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를 데려다 주러 며느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안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솜씨 없다니까. 그냥 해주니까 먹기는 하지. 돈 안 드니까. 내가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성으로 한 모든 일이 그저 돈 안 드는 부모였던 걸까. 웃음도 힘도 하루의 따뜻함도 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기 귀찮기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며느리 살림을 잘 못해요.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했거든요. 그래도 뭐 용돈 조금이라도 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죠. 내가 바보죠. 어머님인 내가 이런 소리를 직접 하게 될 줄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현실을 마주하자마자 거의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 내용으로 봐서는 내가 며느리네 친정 쪽 험담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내일부터 애 안 봐. 이러는 거예요. 퇴근한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찾아왔어요. 아, 됐고. 도우미를 쓰든 뭘 하든 니들이 알아서 돌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죠.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아들이 발을 따라하며 쏘아 붙였어요. 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니들은 내 엄마 고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 뒤에서 사돈한테 뒷담을 해? 뒷담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척하지 마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죠, 당연히 알죠.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통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건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민준이 안 봐주시면 저희 출근도 못해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손주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 제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안아들고 달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그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좀 봐줍시다. 그렇게 손주는 4살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때까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는 우리가 꼼짝없이 육아를 맡았죠. 손목 허리 다 나가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하루 종일 애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남편도 나도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6살 되어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자꾸 자기 전에
간식 달라고 떼를 써요. 맨날 어머님이 줘서 그런가 봐요. 맨날은 아니고 너무 떼쓰면 과자 조그만 거 하나 준 거야. 그러니까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유치원 갈 나이에 이러면 돼요? 버릇 잘못 들었어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내가 매번 준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하려고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듣는 건 처음도 아니었어요. 한 주에 한 번꼴로 전화를 받았으니 며느리 이름만 휴대폰에 떠도 심장이 덜컥하더라고요. 그 무렵 며느리가 점점 아이를 직접 돌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는 건 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육아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진짜 잘 됐다. 열심히 하더니. 그렇죠. 연봉도 올랐어요. 그 말 듣는데 기특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애쓰긴 했구나 싶었어요. 연봉도 올랐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속으로는 조금 기대했죠. 그런데 우리 차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턱 정도는 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아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에이, 엄마 아빠 매달 용돈 챙겨드리잖아요. 사실 그 용돈이라는 게 제가 평일 매일에 가끔 주말까지 하루 종일 손주를 봐주는 수고에 대한 돈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용돈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들 둘 다 일하느라 힘든 걸 아니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주 간식 사주고 주말에 오면 먹을 것 챙겨주는 데에도 그 정도는 훌쩍 넘어가니까요. 무엇보다 내 손주를 봐주는 일을 돈으로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안사돈이 한 달간 아이를 봐줬을 때 훨씬 큰 금액을 준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지만 애들 부담될까 싶어 모르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승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손주를 봐주며 도왔던 덕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던 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보더군요. 게다가 몇 년을 봐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공짜로 용돈을 받아간 것처럼 말하는 아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서운한 정도였어요. 어느 날 손주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더군요. 밥은 안 먹어도 돼?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요. 좀 쉴게요. 약은 먹었어? 약 먹고 쉬어야지. 아니요, 어머님. 저 좀 쉴게요.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자 거실까지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집에서는 좀 혼자 쉬고 싶다고.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민준이 다 컸으면 이제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 와야 하는 사람은 나였겠죠. 잠시 후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둔한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뭐가 통하겠어. 그 말이 그대로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조금 후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엄마는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 나도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기다렸어.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가방을 챙겨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발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며느리가 했던 통화 내용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듯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 지나면 언젠가 그만둘 날이 오겠지. 그때가 오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애초에 이렇게 오래 버티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나도 점점 한계가 오고 있었거든요. 나는 결국 말했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아들이 대묻더군요. 너무하다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애 좀 컸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냥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렇게만 바랬어도 됐잖아. 말을 하고 나는데 목이 꽉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하루만 아이를 못 본다고 해도 난리가 났던 게 우리 아들 부부였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늘 대기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이 있다고 쳐도 솔직히 말해서 내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 표정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는 듯 했지요.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근데 매달 용돈 꼬박꼬박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마음껏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싫다고 울고불고 붙잡혀 있었던 건 대체 누구였던 건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온 적 많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애를 보다가 손이 바쁠 때도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 데려다 주고 맡기고 할 때뿐이었어요. 그 외에 연락도 없이 막 들이닥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우리가 희생한 것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용돈 드리느라 자기들도 빠듯했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 어릴 땐 양가 어른이 희생하고 어느 정도 크면 좀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순간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아이 씻기고 먹이고 허리 두들기며 애써주던 시간들. 그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는 듯 털어놓더군요. 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바보가 맞았습니다.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현신이가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다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고 민준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아무리 변명해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이 나의 존재 자체가 싫다는 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나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며 서운함을 넘어서 허무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봐줬나 싶었습니다. 내 새끼라서 손주라서 그냥 해준 건데 상황이 좋아지자 그 모든 도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에게 손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정말 강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올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고 뭐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 바라는 대로 할게. 앞으로 민준이 맡기지 마. 아무리 급해도 단 1시간도 봐줄 생각 없다.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봐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남편은 얘기를 듣고는 바로 아들네로 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해서 뭐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섭섭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으로 키웠나 싶어서 손주를 봐준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키운 것까지 후회될 지경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한테 전화 안 왔니? 안 오지. 세훈이도 연락 없지? 없어요. 이놈 자식들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 남편은 아직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하지만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럴 거면 소갈이나 하지 마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말대로 요즘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그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게 한꺼번에 온 것처럼 몸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몸살 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옆에 와서 앉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참에 복시 당신도 어깨 좀 덜 쓰고 쉬어. 잘 됐지 뭐. 그래 잘 된 건 알아요. 시름시름한 거 아니니까. 마음 한켠이 아파오긴 했지만 차라리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으니까요.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두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가끔씩 아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문득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옅어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쪽에서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나름대로 우리 부부와 화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고 아이를 전혀 안 바뀌고는 키우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던 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들이 저지른 일이 있으니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하자는 연락이 올 때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 누나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 아무튼 축하해. 감사해요. 민준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사실 안 보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몇 년 동안 품에 안고 키웠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보기 위해 다시 아들 며느리를 마주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괜찮다. 누구 숨 막히게 할 일 있니? 내가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그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도 되도록이면 엄마가 봐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아들의 진심을 믿으려 했던 게 욕심이었다는 걸.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조금은 부모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그건 내 기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현씨나 부부는 그날 바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던 곳에서 아예 한두 시간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마음이 약해져도 물리적으로 손주를 맡길 수 없는 거리로요. 이제는 자식 일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멀어져야 살 것 같았습니다. 이사를 결정하자 아들은 서운하다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릴 공짜 유가도우미로 쓰려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린 이제 우리 생활 하면서 살 거야. 집에서 애 봐주면서 더 늙는 건 싫어. 1년만 안 될까요?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그런 부탁 못해.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바랬습니다. 손주 봐주면 1년에 10년씩 늙어. 너희는 엄마 아빠 인생 수십 년을 가져갔어. 그럼 이제는 너희가 우리 인생에서 눈치껏 빠져줘라.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맞벌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부모가 알게 뭐야. 남들도 부탁 안 해도 다 키운다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살 거다. 남들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손주를 기꺼이 봐준다고들 하더군요. 남들은 적어도 자기 자식 키워준 부모에게 고마움이라도 표현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거봐라. 애를 직접 안 키워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니 결국 이런 서운함만 남는 거겠지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둘째는 직접 키워봐라. 그래야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지. 나는 평생 새 아이를 키우면서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또 손주들을 돌보느라 내 인생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돌아오는 건 자식에게 듣는 원망뿐이라면 그건 너무 슬프고 불쌍한 노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는 단 하루도 손주를 맡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줘도 남는 게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손주 손 잡고 공원 산책하는 평온한 시간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 저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나는 결국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둘째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는 안 낳고 산다더니
40이나 되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죠. 아이 낳는다고? 내가 묻자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좋아요. 딸이 말하더군요. 그래. 너무 축하해. 그런데 혹시 서운해도 엄마는 애를 봐줄 수 없어. 혹시나 그런 생각할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은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도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 늦게 얻은 아이니까. 그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딸,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도 분명해야 했거든요. 누가 됐든 이제 더 이상 손주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부탁을 해도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민준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깨닫는 게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부탁을 하기 위한 밑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부디 잘 키워라. 직접 키우면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하겠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해서 내가 이사까지 하며 감내한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요. 이제 나는 오직 우리 부부의 인생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나이니까요. 앞으로의 일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 몫입니다. 정말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